우리 저번 시간에 그러면 자연 선택설부터 쭉 했나요? 아니면 그래서 나방부터 시작해. 나방부터? 그럼 나방부터 잠깐 볼게요. 일단 우리가 진화의 원리 중에 진화론 중에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연 선택은 말 그대로 자연이 선택하는 겁니다. 누굴 선택해요? 가장 환경에 적합한 애를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자연 선택이었죠. 그래서 자연 선택의 과정은 과잉 생산, 개체 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종 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방 봤을 때 하얀색 지유류가 나무에 있으면 이 하얀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 중에 누가 새의 눈에 잘 띄어요? 검은색. 그러니까 얘가 많이 잡아먹히니까 집단 전체가 하얀색으로 바뀔 거고, 만약에 지유류가 사라지게 되면 어두운 색 나무 기둥이 나타나게 되니까 흰색이 눈에 잘 띄니까 흰색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 전체가 검은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항생제는 뭘 죽이는 거? 세균. 내성은 항생제가 잘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요? 안 듣고 얘가 잘 참아내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처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이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돌연변이 등에 의해 가지고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는 항생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우연치 않게 돌연변이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리고 얘는 돌연변이로 생겼으니까 저번에 설명한 대로 돌연변이는 굉장히 작은 대부분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애들이 많고 돌연변이로 생긴 이제 항생제 저항성을 가진 애가 적습니다. 근데 항생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잘 살아남죠? 그렇죠. 저항성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고 저항성이 없는 애들은 대부분 죽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에 집단 전체가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알겠나요? 네. 선생님 슈퍼박테리아도 설명했나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 슈퍼박테리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조사해 오고 중간고사 끝나고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항생제 내성 세균이 이제 온갖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면 이제 슈퍼박테리아가 되고, 페니실린 얘기도 잠깐 했나요? 페니실린으로 지금 죽일 수 있는 세균들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없어. 페니실린 최초에 발견된 항생제죠. 걔가 1차 세계 대전인가? 푸른 곰팡이. 2차 플레밍에 의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에 이 페니실린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전쟁하면 다 죽이고 다칠 거 아니야. 다친 사람들한테 감염이 세균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 페니실린이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최초 항생제는 많이 쓰였겠죠. 그럼 지금 살아남은 세균들은 왜 살아남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지금 페니실린이 잘 들을지 안 들을지 한번 그것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서 원래 존재했다. 그런데 환경이 항생제를 처리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내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요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다시 설명하면,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빈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존에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2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상일 수도 있고 정상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헤모글로빈일 수도 있고 혹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가 동시에 생기게 되는데, 이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모양 적혈구 안에는 말라리아 원충이 살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우리 몸에서 남모양 적혈구를 계속 파괴하기 때문에 원충이 남모양 적혈구에 있다 하더라도 금방 파괴가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자주 출범하는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는 말라리아가 출범하지 않으니까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의 빈도가 낮겠죠. 왜냐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말라리아 출범 지역에서는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환경,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환경이 있는데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하게 되고 생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또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인의 진화론이 미친 영향 이렇게 과학계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됐고 자, 그다음 생명체 출현 가설, 화학 진화설, 심해 열수구설, 그다음에 우주 기원설 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학 진화설은 지구가 가지고 있던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심해 열수구설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열수구라고 하고, 열수구에는 이제 메테인, 암모니아가 풍부하고 높은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심해 열수구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주 기원설, 우주에서 온 운석에 우연치 않게 유기물이 묻어 있었고 그게 지구로 들어왔다 요겁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물 다양성과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뭐예요? 생물 다양성. 그냥 생물이 다양한 거야. 생물이 다양한 게 좋을까 단순한 게 좋을까? 왜요? 단순하면 발견이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이렇게라도 다른 거 먹을 수 있어요. 오, 이렇게 저렇게 이미 중요한 내용들은 다 있어요. 저 약간 돼지고기가 없으면 소고기를 먹을 수 정확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돼지고기밖에 없다면 돼지가 멸종하면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없겠지. 근데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기 때문에 돼지가 멸종하더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난 소가 제일 좋아. 이게 마찬가지로 이 집단에서도 마찬가지 속합니다.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다른 종이 대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은 높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그 여태까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들었던 예시 중에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너무나 위트 있는 예시였어요. 알겠죠? 아주 잘했습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물 다양성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로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어요. 자, 유전적 다양성은 이겁니다. 토끼 같은 종이죠? 같은 종 내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다양한 변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변이를 가지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도 적응할 수 있는 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다양성을 높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을 종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 돼지고기 예시처럼 종 다양성이 높으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생태계 다양성은 산, 숲, 초원, 강 등의 이렇게 환경이 다양한 것들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각각의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성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므로 생물종 내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생물종은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급격히 환경이 변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멸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이제 보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멸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존될 가능성이 낮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대표적으로 아시아 무당벌레가 있어요. 무당벌레가 영어로 뭐예요? 레이디버그. 레이드버그. 왜 레이드버그이지? 그 뭐였지? 레이디버그. 왜 레이드가 붙었을까? 그 그런 뜻인가? 만들어줄 때쯤에 땡땡이 무늬가 유행했나? 그럴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래서 요 땡땡이 무늬가 다 다르죠.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겉날개 색깔과 반점이 다양합니다. 무당벌레는 우리한테 좋은 곤충이에요, 안 좋은 곤충이에요? 뭘 잡아먹죠? 고기? 진드기. 진드기를 잡아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프먼 얼룩말입니다. 여기 털 줄무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것들도 다 유전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들이 뭉쳐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면은 포식자들은 한 마리만 이제 딱 시선을 고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줄무늬들이 온갖 몇백 마리가 막 왔다 갔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한 마리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 달팽이의 껍데기 무늬 색깔 등이 다양합니다. 자, 얘네들 다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당벌레가 내 몸에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줬나요? 무당벌레 특징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에 붙었을 때 얘를 차려 타고 있으면 내 몸을 타고 목을 타고 얼굴을 타고 이제 정수리에 도착하면 날아가겠죠. 그래서 손에 붙었을 때는 손가락 하늘로 올리게 되면 가장 높은 곳으로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무당벌레 우리한테 이로운 동물이고 이로운 곤충이고 뭐 물지도 않으니까 붙었다고 해서 손가락을 탕 튕겨내면 얘 너무 충격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 알겠죠? 무당벌레를 키우는 건가? 아, 무당벌레 키울 건가요? 그러면 진드기가 있어야 돼. 알겠나요? 진드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자, 먹이가 또 잘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씨 없는 바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자,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는 우리가 씨를 만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두 개체의 유전자가 섞여서 새로운 종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까 낮을까? 씨가 있어. 서로 다른 두 개체 유전자가 섞여. 높지 않아. 높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에서 똑같이 태어나지만 똑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다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다르다. 형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야? 똑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씨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체가 유전자가 섞여가지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배우는 거는 생명과학 1에서 유전 단원을 배우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자와 난자 그 다음에 정세포와 난세포처럼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엄마한테 있는 유전자 반 그 다음에 아빠한테 있는 유전자 반을 섞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의 유전자가 새롭게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태어난 자손이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데 우리는 지금 씨가 있으면 먹기가 불편하죠? 씨가 없는 바나나를 만드는데 씨가 없는 바나나 어떻게 키우냐면 선생님 그때 예전에 무성생식 잠깐 설명했었나요? 무성생식은 무엇이냐면 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선생님 팔을 뚝 잘라 그 다음에 땅에 심어 그럼 다시 선생님이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나나도 줄기나 뿌리를 잘라가지고 심습니다. 그럼 다시 바나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손이 잘려가지고 생겨난 선생님은 원래 선생님과 유전적 구성이 똑같겠지.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취약한 질병이 있으면 내 손을 잘라서 자라난 나도 똑같이 죽겠지. 그래서 이 씨 없는 바나나도 그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 씨 없는 바나나를 개발을 하고 개량을 한 다음에 뿌리나 줄기를 잘라가지고 다시 바나나 나무를 만들기 때문에 유전적 구성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취약한 질병이 한번 걸리게 되면 그 바나나 농장이 전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세대예요. 첫 번째 세대는 바나나 곰팡이로 멸종했고, 그다음 두 번째 세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런데 첫 번째 세대 바나나가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나가 바뀌면서 지금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대요. 선생님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먹고 싶죠. 얼마나 맛있을까? 바닐라 오일이 약간 거기서 나와요. 바닐라는 다른 거나 아예 근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 뭐라? 자, 그러면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있는 야생 바나나와 달리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씨가 없어가지고 뿌리를 잘라 옮겨 심어서 키웁니다. 그러면 씨가 없는 바나나는 씨를 얻어 심는 과정을 거쳐서 키우지 않기 때문에 품종이 단 하나뿐이며 이 바나나 품종은 현재 곰팡이가 일으키는 질병 때문에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씨가 없는 바나나는 한 개체에서 뿌리를 옮겨 심어가지고 새로운 개체를 만들기 때문에 유전적 조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대량 재배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환경, 질병이나 기온 등이 급변하게 되면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바나나가 우리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그 위치가 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있었죠. 바나나 경제학인가 이런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나가 멸종했을 때 경제가 휘청거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과학이긴 하지만 바나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나나를 어. 어디에 쓴다라기보다는 바나나가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과일 중에. 다른 데도 쓰이는데 바나나는 음. 바나나 먹기 위해. 근데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에 차지하는 게 높아요. 바나나 빵. 바나나 빵에 바나나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 초등학교 때 어. 만들었던 식빵에다 딸기잼 바르고 이제 배고파. 바나나 돌돌 말아가지고 진짜 바나나가 들어있는 바나나 빵을 만들었네. 맛있었어요. 아, 오늘 급식이 뭐예요? 오늘 수제 나와요. 수제비랑 얼큰 수제. 얼큰 수제비랑 불고기. 보쌈? 보쌈. 밥 오늘 무슨 요일이지? 먹어야 돼. 24일인가요? 아, 오늘 숯불향 갈비 숯불향 불고기가 나옵니다. 오늘 맛있는 날이네요. 아, 배고파. 아, 그래서 고기가 그런 건가? 자, 아무튼 이제 종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인데 우리가 두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종의 숫자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요. 종수가 많으면서 각 종의 분포 비율이 고르게 분포돼야 하는데 가와 나를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나무가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나도 세종 세 종류. 근데 종 다양성 어디가 높을까? 왼쪽 왜냐면 종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종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가와 나가 종수가 같긴 하지만 이 종 다양성은 가가 더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우리 생태계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인데 생태계가 다르면 그 속에 서식하는 생물의 종류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게 유지가 됩니다. 열대우림, 초원, 그 다음에 사막, 그 다음에 갯벌, 강, 바다가 있어요. 다음 생에 열대우림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초원, 선생님도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아프리카 초원 말고 이제 몽골에도 초원이 있습니다. 알겠죠?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인가요? 모르겠어요. 맞아, 수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 몽골은 굉장히 친한입니다. 알죠? 한국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한국 그 프랜차이즈들도 많이 가 있고 몽골의 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름에 그 은하수 보러 많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한국사 쌤이 그러셨는데 몽골 가면 이제 약간 징기즈칸 따봉 날리는 몽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렇지. 징기스칸 따봉 날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약간 한국 와서 이순신 장군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래? 그런 느낌이네.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몽골어를 어떻게 해? 아, 몰라. 몽골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사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럼 뭐 선인장이 합성인가? 자, 그다음에 자, 갯벌, 개도 합성인가? 자, 갯벌이에요. 자, 갯벌. 갯벌 여러분들 가본 적 있나요? 네. 갯벌 가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좋고 갯벌에 막 걸을 수가 없고 계속 그렇게 되는데 이 갯벌은 옛날에는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을 때는 갯벌이 그냥 불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땅으로 메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사업이었는데 우리나라 요번에 그 녹화가 되긴 하죠. 잼버리 망한 데가 어디죠? 잼버리 망했잖아. 거기 폭망했잖아. 거기가 뭐야? 그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해안가가 이렇게 복잡하면 여기에 물들이 왔다 갔다 바닷물 왔다 갔다 하고 갯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쭉 방조제 같은 걸 세고 여기다 흙을 다 덮어요. 이런 것들 뭐라 그러지? 간척 사업이라고 하죠. 이 간척 사업을 한 땅은 원래 목적은 뭐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게 목적이었는데 바닷물 속에다가 흙을 다 집어 넣은 거야. 그러면 흙의 농도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우리 삼투 배웠잖아. 거기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잘 자라겠어? 왜 안 자라죠? 물이 빠져나가서. 그렇지. 식물이 상대적으로 저농도고 그 다음에 바깥에 흙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니까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거. 그다음 우리 산화환원 반응 배웠죠? 철근을 심었어. 근데 여기가 물도 있으면서
소금기도 있어. 그러니까 철이 잘 산화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 땅을 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오래전에 환경 평가를 받고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 지금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쓰겠다고 요번에 그걸 했고, 근데 망했잖아. 맞죠? 망한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그래서 SNL 같은 거 짤 돌면 막 잼버리 갔다가 개그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갯벌의 소정을 몰랐다가 요새 많이 연구가 되면서 갯벌이 이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밝혀졌고, 그 다음에 갯벌이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오염된 바닷물을 계속 정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탄소도 많이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갯벌이 있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갯벌을 잘 지켜줘야 하고, 그 다음에 강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합성 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바다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그 산화환원 반응할 때 설명했었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되고,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니까 바닷물에 많이 녹으니까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고, 그러면 이 조개 껍질에 산성 물질을 떨어뜨리면 조개 껍질이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산성화되면서 어떻게 돼? 조개나 산호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면서 생태계가 또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의 구성과 기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은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얘가 높으면 변이가 많으니까 환경이 변해도 살아남는 애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은 생태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으로 인해 변이가 다양해지고 생태계 다양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이 제공이 되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종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페이지. 우리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니요, 한번 더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보존의 필요성. 자, 생물 다양성, 그러니까 보존해요, 안 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 평형의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다시 정리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변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가지고 종의 보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종 다양성, 생물종이 단순한 생태계에서 어느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물종과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생물종이 직접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물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어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그 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생물종이 있어서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다고 고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알겠나요? 네.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서식지와 환경 요인이 다양하여 종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우리가 이거를 이용하기에도 편해요. 자,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데, 생물 자원은 인간의 생활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의복이 있어요. 자, 목화 들어봤어요? 얘가 목화입니다. 목화 누가 들어왔어요? 베이컨. 제이슨이요. 제이컨이 말고 문익점인가? 문익점입니다. 문익점 선생님이 그 뭐야 붓 어디에다가 담아왔죠? 근데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뭐야? 밀반출이잖아. 맞죠? 엉겨져. 그리고 밀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덕분에 모카가 들어왔습니다. 모카 우리 소음에 쓰이는 건데, 그럼 모카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텼을까? 비단 너무 비싸지 않아요? 예전에 왕족이었나요? 뭐 가죽을 근데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동물이 있어야 되고, 그때는 고기가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춥게 살았겠지. 우리 삼배 같은 거 있고. 근데 문희전 선생님이 밀수입을 하시면서 모카씨를 들어오게 해서 우리가 이제 따뜻하게 생활하게 됐고, 그래서 모카 커피 들어봤어요? 모카 커피가 이거잖아. 뻥이에요. 그래서 모카 커피 이거 아니야, 알겠지? 자, 모카 면, 그 다음에 누에에서 이제 비단을 뽑게 됩니다. 그 누에가 뭐야? 나방의 애벌레죠? 애벌레가 뭘 먹고 살지?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번데기를 만들고 그 주변에 하얀색 실로 하는데 그 실이 뭐야? 비단이 되는 거고, 우리 번데기를 우리가 먹죠? 예? 뭐요?
번데기 먹잖아. 그 아 그게 그 번데기예요? 분식집에 아직 번데기 팝니까? 아니 옛날 옛날에 운동회 같은 거 했을 때 야시장 같은 갔을 때 나 번데기 어. 번데기 한 맛있어요.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진짜? 번데기 맛있는데 그 번데기 너네가 아직 소주를 안 먹어서 그래 얘들아. 아니 떡볶이랑 이제 아 떡볶이에 소주 안주로 고단백 안주가 번데기 탕입니다. 그럼 번데기에다가 이제 막 홍고추 그다음에 청양고추 넣고 바글바글 끓이게 되면 그 번데기가 엄청 맛있어요.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하고. 여러분들 미래 식량이 뭐예요? 벌레입니다. 곤충이에요. 이런 것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미럼 식용 미럼 이런 거 아직 근데 미럼은 못 먹겠다. 아 그래? 아니 눈 딱 감고 먹잖아? 그러면 그 번데기의 고소한 맛이 고단백 식품입니다. 주변에 나 빼고 다 먹어서 뭐.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 번데기는 우리나라 사는 엄청 비싸요. 우리나라에서 키운 거는 많이 안 키우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에 수입된 거 엄청 싸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건 진짜 비쌉니다. 그 고급 식품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언제부터 안 팔고 그래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맛있는데. 그래 나중에 여러분들 20살 넘어가지고 이제 소주 한 잔씩 할 때 번데기탕 한번 시켜봐. 그러면 너무 맛있을 거야. LH에서 선생님 누가 시켰어? 번데기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이마트 가면은 번데기 통조림도 팝니다. 번데기 통조림도 팔아요. 그럼 선생님 집에 있지. 번데기. 그 정도로 맛있어요. 아니, 진지하게 나 음식 진짜 많이 가리거든. 선생님도 음식 진짜 많이 가리는데 번데기만큼은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꼭 먹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한번 번데기탕 한번 해달라고 해봐. 그럼 뭐 소주 한잔 할래? 이렇게 하실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식량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거 이제 지을 수 있고 그 다음 의약품이 있습니다. 자 주목에 이렇게 빨간 열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항암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독과 약은 한 끗 차이예요. 청자고등이 본인을 보호하거나 먹이를 먹기 위해 가지고 독을 쏩니다. 그러면 그 독 때문에 얘가 기절하거나 죽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진통제로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에서 이제 아스피린을 정제를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냐? 근데 아스피린이 해열제 아니에요? 맞나? 진통제? 그럼 어느 누군가는 아파가지고 버드나무 껍질을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거 괜찮아지네 하니까 버드나무 껍질에 약 성분이 있다라고 발견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페니실린 항생제 등 개발하고 생물 유전자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곡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목화, 그 다음에 주목, 그 다음에 관광 산업 등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종자은행이라고 들어봤나요? 뭔데? 우리가 핵전쟁 혹은 지구 멸망 직전 뭐 이랬을 때 이 다 멸망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자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핵이 터져도 안전한 곳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이제 종자 은행 같은 게 종자 그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북극 어딘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만들었나 하여튼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 일어나가지고 싹 사라지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을 모아두는 거죠. 일어났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그걸 이렇게 먹고 살면 되겠지? 종자잖아. 그러면은 콩도 있을 거고 뭐.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거야? 북극까지.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면 안 돼요. 옛날 전쟁은 총 쏘고 막 이렇게 누구 칼로 찔러 죽이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요즘 전쟁 어떻게 돼? 핵 쏘고 끝나겠지, 그치? 공멸입니다, 공멸이에요. 그래가지고 핵전쟁 일어나서 핵이 우리나라로 발사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으러 가야지. 이 봐봐, 그 괜히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내가 막 방사능 노출되면 얘들아 피부가 벗겨지면서 막 몸의 수분도 다 날아가고 막 엄청 숨도 못 쉬고 고통스럽게 죽어요. 그러나 보다는 직방으로 미사일 쏘는데 달려가가지고 한 방에 죽는 거야. 그러면 이 터지는서 내 몸이 사라지는 것보다 이 인식하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빠르니까 내가 죽는 것도 모르고 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냥 아프게 죽지 말고 핵이 떨어지면 달려가세요. 선생님 달려갈 거야.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 방사능이 굉장히 넓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그럼 대가리부터 맞으면 사실 유지를 못할 거. 그래서 총 쏠 때 머리를 쏘게 되면 뇌가 파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죽어와서 모르겠지만 고통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심장 맞으면 어떻게 돼요? 뇌는 살아있잖아. 아프겠지. 아프겠지. 많이 아프겠지. 심장은 즉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CPR을 5분 안에 하라고 하잖아. 그치? 핵이 터지면 방사능이 한 번에 팍 터지는 거야. 핵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방사능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근데 방사능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손상시킨다고 얘기했었나요? 네. DNA를 손상시키죠? 그것보다 더 센 빛이 바로 방사능이에요. 그럼 이 방사능이 쏘게 되면 DNA가 다 산산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핵 발전이 위험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실제로 핵 발전 그거 뭐지? 체르노빌. 한번 봤어요? 체르노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덮었잖아. 근데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물이 발견됐습니다. 방사능으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났어요. 조사해 오세요, 알겠죠? 진짜야, 얘들아, 알겠지? 생물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뭐하다 이렇게 됐지? 뭐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생물 유전자 자원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생물에 대한 주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물 종에 대해서. 우리 청양고추 들어봤어요? 청양고추 원래 주권이 우리나라 거여서 우리나라한테 있다가 IMF 때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양고추를 재배할 때마다 일본한테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 있죠. 샤인머스켓 어디서 개량했지? 일본에서. 근데 일본에서 그걸 등록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엄청 이제 재배해가지고 이제 엄청 싸게 쌓인 거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의 주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어디 나라에 있는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어떤 나무를 쓰는지 알아요? 잣나무? 소나무? 구상나무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원산지야. 근데 반출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게 되면 구상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근데 그 구상나무가 굉장히 트리를 쓰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에 있는 그거 아니야? 신기하죠?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 12월 25일 그럼 2024년 정도? 아니야.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교가 계속 퍼지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침투를 이렇게 잘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지역의 문화와 잘 융합이 됐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 반출되기 전에는 다른 쪽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소나무 같은 거 썼겠지? 근데 지금 구상나무가 되게 좋다고 하던데. 근데 아무튼 이 구상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인 것 같고, 근데 제주도에서는 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걔네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대요. 슬픈 일이죠. 아무튼 종의 주권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과 보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항상 일어났던 일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문제는 뭐야? 인간의 활동 때문이겠죠. 한번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크게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및 남획, 외래종 도입, 환경 오염 등이 있어요. 서식지 파괴는 이거예요. 말 그대로 산림을 없애거나 습지를 매립해가지고 서식지가 파괴가 돼서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게 돼서 생물종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서식지 단편화는 서식지가 잘리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숲 안쪽을 중앙이라고 하고, 이런 초지들을 가장자리라고 실제로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중앙에 사는 종이랑 가장자리에 사는 종이 다 달라요. 자, 우리가 근데 도로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4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 때 도로의 일정 부분까지는 다시 가장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중앙의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지. 그럼 중앙에 살 수 있는 종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면 중앙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중앙종이 멸종하게 되는데, 도로, 댐 등으로 서식지가 여러 개로 분리가 되면 가장자리 면적이 증가하고 중앙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생물종이 멸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고 남획하게 됩니다.
왜 야생동물을 잡을까요? 돈이 왜 될까? 어? 그래서 뭐 뱀고기가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잡아먹죠? 진짜 좋을까요? 왜 그래? 어차피 우리가 옛날에는 야생동물 먹었던 게 단백질 섭취원이 부족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인류 역사상 많이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맛있고 키우기 쉬운 거를 골랐겠지. 그게 뭐야? 소돼지, 닭이야. 그럼 걔네들이 제일 맛있으니까 우리가 가축화를 시키고 먹는 거예요. 그럼 야생동물이 굳이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실험실에서 뭘 연구했냐면 양서류랑 파충류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이 불법 포획된 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네들을 한 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수거를 하겠죠? 혹은 수거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적발이 될 텐데 그때 얘네들을 원래 있던 데로 풀어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A 지역과 B 지역이 떨어져 있었어. 거기에 각각 출현했던 질병이 있어. 근데 얘들이 합쳐지면서 질병이 서로 섞일 수도 있고 얘를 다시 풀어주는 과정에서 그 질병들이 다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밀렵되고 포획돼서 모아진 이런 개체들은 다시 풀어주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연구용으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십 마리의 뱀들이 우리 실험실로 온 적이 있어. 그럼 이 다이소에서 서랍장 같은 거 몇 개 서랍장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마리를 딱 넣어놓습니다. 열어가지고 넣어주고 닫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끔 해부를 하면 얘네들 이 야생동물은 야생동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뱀 껍데기를 벗기고 뭐 해부를 하면 뱀 그 근육 사이사이에 수많은 기생충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됩니다. 이런 고기를 먹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키우는 이 가축들은 충분히 기생충이 없는 상태에서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외래종 도입입니다. 외래종이 언제 도입이 될까요? 그 식용 목적이나 그렇죠. 주로 식용 목적으로. 뭐 지금 예전에 한참 문제가 됐던 뉴트리아, 뉴트리아 그 전에 악어버, 붉은 기버버, 그치 붉은 거북도 있고 그 다음에 베스도 있고 황소개구리도 있고 그쵸? 황소개구리 먹겠다고 들어왔는데 개구리 소돼지 닭이 있는데 잘 먹겠어 안 먹겠어? 안 먹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이제 얘들 탈출해서 이렇게 된 거고 뉴트리아는 또 마찬가지 고기로 들어왔는데 먹기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낙동강 유역에 퍼지게 되고 뉴트리아는 왜 위험해요? 다 갉아먹습니다. 뿌리 같은 거 갉아먹고 이전 뚝 같은데 구멍 파서 살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얘들이 다 이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새 그래서 어떻게 잡아? 그거 현상금 걸죠? 마리당 2만원 3만원 그래가지고 연 3천인가 6천의 소득을 벌어들인 뉴트리아 사냥꾼 전문가가 있대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언제 외래종이 유입이 되냐면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 외국 가구들이 수입이 될 때 거기에 딸려오는 개미 같은 곤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배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배 평형을 이제 잡기 위해서 배 요 부분에다 밑에 부분에다 물을 채웁니다. 이런 것도 평형수라고 하는데 다른 바닷가에서 평형수를 채워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가 평형수를 교체를 하지 거기에 있던 생물들이 전달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러면 물고기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랑크톤 이런 생물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오염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 실천 방향 다 아는 거예요. 에너지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하고 저탄소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면 되고 자, 국가 수준의 실천 방향은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 등이 있고 보건 사업 등을 하고 생물 유전자 관리를 합니다. 우리 보건대에서 지리산에 풀어놓은 애가 있죠? 뭐예요? 반달 가슴곰. 얘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소백산 인근에서 또 어떤 걸 복원하고 있냐면 한국 여우, 붉은 여우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붉은 여우를 외국에서 데리고 왔어. 한국종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들을. 근데 걔네들이 번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우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장수가. 개장수분이 얘를 불법으로 가져와가지고 번식에 성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딜을 걸었지.
처벌하지 않겠다. 대신에 뭘? 노하우를 달라. 해가지고 지금 소백산 유역에다 막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적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협약 등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람사르 협약 등이 있어요. 람사르 혹시 습지. 그렇죠. 람사르 습지 들어봤나요? 혹시 어디에 람사르 습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있는 거 우리나라 있어요. 뭔지 몰라요. 우포늪 들어봤나요? 이거 야생동물 국제. 그 다음에 또 그 여러분들 한라산에 천백고지 들어봤어요? 네. 거기가 뭐냐면은 천백고지에 이런 뭐 이렇게 전망대 같은 거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왜 유명해졌냐면 근처에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람사르 습지예요. 알겠죠? 가봤어? 거기 하얀 노루상, 백록상 있는데 거기에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국가 수준과 이제 국제 수준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법이면 국가예요. 알겠죠? 법 제정하는 국가 수준인 거고, 협약이면은 국제 수준의 실천 방향이다라고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면 편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끝.